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엄마 집만 넘기면 코인 빚 갚고 차부터 바꾼다는 아들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 믿었던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 앞에 평생 헌신한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립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탐욕스러운 아들 내외를 향해 굵은 소금을 뿌리며 포효하는 김영자 씨의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묵직한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영자 씨의 부엌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라 영자 씨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죠. 냉동실에 아껴두었던 최상급 소갈비를 꺼내 핏물을 빼고 당면은 불지 않게 삶아 참기름으로 윤기를 냈습니다.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연신 주무르면서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10년 정막 강산 같던 30평 아파트에 사람 온기가 찰 생각을 하니 통증도 잊은 듯 했습니다. 압력밥솥에 추가 요란하게 돌아가며 구수한 밥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색색의 고명이 올라간 잡채가 정갈하게 자리를 잡았죠. 영자 씨는 벽에 걸린 시계와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며 행주로 식탁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자 고요하던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해제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으며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최미진이 들어섰습니다. 영자 씨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두 사람의 손으로 향했다가 이내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오는 길인데도 두 사람의 양손은 빈털터리처럼 가벼웠거든요. 과일 바구니 하나, 흔한 음료수 한 박스 들려있지 않은 아들의 빈손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내색하지 않고 활짝 웃으며 어서 오라고 손짓했죠.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 미진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은 영자 씨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 거실 바닥의 장판 상태와 벽지의 얼룩을 훑어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진은 신발을 벗자마자 영자 씨의 안부를 묻는 대신 거실 베란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거실과 베란다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알루미늄 샤시 문을 거칠게 열었다 닫았다 해보더군요. 끼익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영자 씨의 신경을 긁는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은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전망을 꼼꼼하게 살피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아닌 매물을 보러 온 깐깐한 세입자 같은 태도였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그런 행동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오랜만에 온 손주 같은 며느리라 그러려니 넘기려 애썼습니다. 아들 민수는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거실 소파 제일 구석진 자리에 몸을 구겨 넣듯 앉았죠. 어머니가 반갑지 않은 건지 아니면 무언가 찔리는 게 있는 건지 시선은 줄곧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아들 어깨를 쓰다듬으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냐고 물어도 민수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다르게 묘하게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식사가 다 되었으니 어서 앉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식탁으로 다가오던 미지는 주방 싱크대 상판을 검지손가락으로 쓱 훑어보았습니다. 먼지가 묻어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제의 등급을 가늠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손길이었죠.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 계산하는 듯 조용히 달싹거렸습니다. 영자 씨는 갓 지은 밥을 꾹꾹 눌러 담아 아들과 며느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어도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날 뿐 정겨운 대화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갈비찜은 김이 식어가는데 미지는 고기 한 점 집어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젓가락으로 잡채 당면만 뒤적거리며 집안을 두리번거릴 뿐이었죠. 어머님, 이 집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지 않으세요? 침묵을 깨고 미진이 던진 첫마디는 음식 맛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집 크기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밥을 먹다 말고 멈칫하며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넓긴 뭐가 넓니? 너희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장만해준 집인데 그냥 정부치고 사는 거지. 영자 씨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기려 했지만 미진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청소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요즘 보니까 베란다 샤시도 너무 낡아서 우풍도 심하겠던데. 미진은 마치 영자 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뼈가 들어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자개장이나 낡은 소파를 가리키며 위험해 보인다고 혀를 찼습니다. 이런 오래된 가구들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어머님 연세에는 짐을 좀 줄이시는 게 안전하죠. 마치 이 집의 모든 물건이 영자 씨를 위협하는 흉기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는 기세였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아직 정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짐짓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습니다. 나 아직 팔다리 멀쩡하다. 매일 아침 복지관 가서 체조도 하고 이 정도 살림은 거뜬해. 하지만 미지는 영자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밥알을 새듯 깨작거리며 숟가락만 떼록떼록 굴리고 있었죠. 영자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갈비찜에서 제일 부드러운 살코기를 발라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얼굴이 까칠한 게 영 안 좋아 보인다. 엄마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 보낼까? 아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물음이 식탁 위로 건네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보약은 됐어요. 민수의 대답은 퉁명스러웠고 아내 미진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거절이 섭섭했지만 며느리 앞이라 더 권하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져 마치 체한 듯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미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과일을 깎기 위해 접시와 칼을 챙겨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화장실 쪽으로 간 줄 알았던 미진의 발소리가 안방 쪽에서 멈추는 것이 들렸습니다. 영자 씨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르륵 하고 안방의 낡은 서랍장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옷장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둔탁한 소리도 이어졌죠. 화장실에 간다던 며느리가 왜 허락도 없이 시어머니의 침실을 뒤지는 걸까요? 영자 씨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위치를 착각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미진의 오늘 행동은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빈집을 털러온 도둑이 집주인의 동선을 살피듯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의 행동이 예민하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설마 내 패물함이라도 확인하는 건가? 아니면 통장이라도 찾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영자 씨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상상을 지우려 했습니다. 잠시 후 미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자신의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중앙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미진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이나 반가움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그것을 손에 넣을 준비가 끝났다는 사냥꾼의 미소였죠. 영자 씨는 깎아놓은 사과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컵을 쥔 영자 씨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주말 오후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마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앞둔 사무실처럼 팽팽하고 건조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무엇을 꺼낼지, 무슨 말을 꺼낼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영자 씨의 육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욕망의 투영과 제한. 식사가 끝나고 식탁 위에는 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 어색한 공기를 깨보려 서둘러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과도가 사과 껍질을 깎아내는 소리만이 거실의 정적을 위태롭게 메우고 있었죠. 며느리 미진은 물 한 모금을 마시더니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결연한 표정으로 핸드백의 지퍼를 열더군요.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은 번쩍거리는 금박 글씨가 박힌 고급스러운 팸플릿 한 장이었습니다. 도심 속의 파라다이스, 로얄 팰리스 실버타운이라는 문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요란하게 반짝였습니다. 미진은 팸플릿을 영자 씨 앞쪽으로 쓱 밀어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요즘 교양 있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아주 핫한 트렌드래요. 영자 씨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팸플릿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지 모델로 나온 백발의 노신사와 노부인은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호텔 수영장 같은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었죠. 영자 씨의 눈에는 그 사진이 딴 세상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실버타운. 나는 그런데 모른다. 내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 가서 사니? 영자 씨가 짐짓 관심 없다는 듯 대꾸하며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포기하지 않고 팸플릿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긴 그냥 양로원이 아니에요. 호텔이랑 똑같아요. 삼시세끼 영양식 다 나오죠. 청소해주죠. 심지어 사우나랑 수영장도 있어요. 미진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사진 속 세상은 늙음의 고단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천국 같아 보였습니다. 친구분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라 말도 잘 통하고요. 무엇보다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어요. 미진은 영자 씨의 반응을 살피며 은근슬쩍 공포심을 자극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요즘 뉴스 보셨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밤에 갑자기 편찮으시면 큰일 나잖아요. 고독사니 뭐니 무서운 얘기도 많고요. 고독사라는 단어가 영자 씨의 가슴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소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리곤 했었으니까요. 미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들 민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거들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민수는 아내의 신호를 받고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기 미진이 말이 맞아요. 저도 찾아봤는데 거기 시설도 좋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대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식탁보 무늬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의 그 힘없는 한마디가 며느리의 100마디 말보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귀찮아서 하는 말인지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요. 미지는 이제 본론을 꺼내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마치 계산기를 두드리는 회계사처럼 차갑고 빠르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 지금은 넓기만 하고 관리비만 많이 나오잖아요. 미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 집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간인지를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집 정리하시면요. 실버타운 최고급 룸 보증금 내고도 현금이 꽤 남아요. 그 돈으로 노후 자금 쓰시면 훨씬 풍족하게 사시는 거예요.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영자 씨는 쥐고 있던 과도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싫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너희 아버지랑 평생을 피땀 흘려 장만한 내 보금자리야. 내 냄새 배어있고 추억 있는 여기서 죽을 거다. 영자 씨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의 숨결이 묻어있고 아들 민수를 키워낸 그녀의 역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완강한 태도에 미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띄고 있던 상냥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인매가 매섭게 올라갔죠. 그녀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짧게 내쉬며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옛날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고집 부리시다가 나중에 무릎 더 안 좋아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여긴 엘리베이터도 없는 저층 아파트잖아요. 미지는 영자 씨의 아픈 무릎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척 포장했지만 그 말 속에는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 되지 말고 알아서 기어나가라는 가시가 숨겨져 있었죠. 영자 씨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듯 아들 민수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내 처가 하는 말 좀 말려봐라. 엄마는 싫다고 하지 않니? 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 창밖의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는 아들의 옆모습은 비겁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내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이 원망스럽고 야속했습니다. 미지는 영자 씨가 대답이 없자 쐐기를 박으려는 듯 팸플릿을 영자 씨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영자 씨의 거친 손바닥 위로 매끄럽고 차가운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행동은 강요에 가까웠습니다. 미지는 영자 씨가 팸플릿을 거부할 틈도 주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상담 예약 잡아놨어요.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고요. 계약 안 해도 되니까 바람 쐬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영자 씨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미진은 이미 모든 계획을 짜놓고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팸플릿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입주 비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며느리가 미리 시세를 조사해보고 그에 맞춰 골라온 것이 분명해 보였죠. 아들 부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며느리의 등 뒤로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갈비찜 잘 먹었어요. 다음 주에 데리러 올게요. 미진은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인사를 건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엄마 갈게요. 전화 드릴게요. 라며 도망치듯 아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영자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깎다 만 사과가 갈변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려한 실버타운 팸플릿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팸플릿을 집어들어 구겨버리려다 멈칫했습니다. 사진 속 노인들의 행복한 미소가 영자 씨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글픈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아들 내외가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고 고려장이라도 지내려는 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영자 씨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베란다 너머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안 가득 배어있던 갈비찜 냄새가 이제는 비릿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신 3. 거짓된 유토피아의 실체. 며칠 뒤 하늘마저 잔뜩 찌푸린 흐린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은 아침 일찍부터 영자 씨를 재촉해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드라이브 겸해서 바람 좀 쐬러 가요. 가는 길에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자 씨는 내심 불안했지만 며느리의 성화에 못 이겨 조수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경기도 외곽의 낯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드문드문 보이는 비닐하우스와 폐공장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죠. 팸플릿에서 보았던 도심 속의 파라다이스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풍경이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가는 곳이 여기가 맞니? 너무 외진 곳 같은데.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지는 내비게이션만 뚫어지라 쳐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실버타운은 공기 좋은 숲세권이 인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나오니까 참으세요. 하지만 미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린 끝에 차가 멈춰 선 곳은 산비탈 중턱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팸플릿 속에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대신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4층 건물이 덩그러니 서 있었으니까요. 건물 외벽에는 덩굴 식물이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고 입구의 간판은 글자 획이 떨어져 나가 요양병이라는 글자만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방문객의 차는 한 대도 없고 낡은 사설 앰뷸런스 한 대만이 주인 잃은 개처럼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립된 섬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가 그 로얄 팰리스라는 데가 맞니? 사진이랑 너무 다른데. 미지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을 둘러댔습니다. 아, 지금 외관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내부는 싹 고쳐서 아주 깨끗해요. 중요한 건 내실이죠, 어머님. 그녀는 영자 씨가 더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영자 씨의 등을 떠밀어 건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하고 소독약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로비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좁은 입구에는 낡은 소파 2개와 먼지 쌓인 화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어두침침해서 대낮인데도 마취의 진력처럼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접수대 뒤에서 50대 남자가 슬리퍼를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원장이라고 소개했지만 가운도 입지 않은 채 늘어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원장은 영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르신 거동은 하시네요. 치매 기운은 없으시고. 원장의 말투는 불친절하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 흥정을 하려는 장사꾼 같은 태도에 영자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미지는 원장에게 윙크를 보내며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네, 아주 정정하세요. 근데 입주 절차는 팸플릿이랑 똑같죠? 보증금이랑 월세. 원장은 씩 웃으며 누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아유,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잘 맞춰드려야죠. 일단 방부터 보시죠. 원장을 따라 복도를 걷는 동안 영자 씨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은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의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대 6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짐짝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죠. 어디선가 물 좀 줘.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지나가는 요양보호사들은 무심하게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묻어 있었고 환기가 되지 않아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곳은 노후를 즐기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였습니다. 영자 씨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얘야, 나 그냥 집에 갈란다.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영자 씨가 미진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영자 씨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원장과 귓속말로 무언가를 열심히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보증금 좀 더 깎아주세요. 저희가 현금으로 바로 입금할게요. 대신 어머님 외출은 좀 자제시켜 주시고요. 미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곳에 가둬두고 돈을 아끼려는 속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며느리가 왜 굳이 이 먼 곳까지 자신을 데리고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영자 씨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처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폐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뭐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대신 식비랑 간병비는 별도인 거 아시죠? 두 사람은 영자 씨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가격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영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곳에서 정신을 놓으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핑계를 대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반대편 복도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미진이 어머님, 어디 가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열린 병실 문 사이로 끔찍한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한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가는 듯한 노인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 할망구 진짜. 똥 좀 그만 싸라고 했지. 내가 아주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보호사는 거칠게 노인의 몸을 돌려 눕히며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맞은 노인은 힘없이 하고 신음만 흘릴 뿐 반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저 병상 위의 노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뒤쫓아온 미진이 영자 씨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도망가세요?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니까요. 미진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온 힘을 다해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알아. 너 날 여기다 가둬놓고 죽일 셈이냐? 이게 내가 말한 파라다이스야. 영자 씨의 고함에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미진은 주위 시선이 의식되었는지 씩씩거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니, 리모델링하면 좋아진다니까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 기름값 들여서 왔는데 그냥 가요. 미진은 끝까지 돈 타령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출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를 마시자 그제야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서 있는 낡은 앰뷸런스가 마치 영자 씨를 기다리고 있는 연구차처럼 보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미진은 운전대를 거칠게 잡고 엑셀을 밟으며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아, 진짜. 계약금 걸고 오면 딱인데. 원장이 자리 없다고 하면 어쩔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조수석에 앉은 영자 씨 들으라는 듯 목소리가 컸습니다. 영자 씨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지만 며느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이 뜨거웠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사무치게 미워졌습니다. 그 착하던 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속아 이곳이 좋은 곳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아까 미진과 통화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때? 엄마 맘에 들어 하셔? 계약했어.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운 미진은 시동도 끄지 않은 채 영자 씨에게 내리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조건에 이 가격, 다른 데는 절대 없어요. 저도 힘들게 알아본 거예요. 마지막까지 미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영자 씨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영자 씨는 대답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미진은 인사는커녕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영자 씨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초겨울에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가슴속에 뚫린 구멍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그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판 고려장이 행해지는 무덤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이 늙은 어미를 산채로 매장하려 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늙어 보여 영자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영자 씨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신사 드러나는 탐욕.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을 보러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다녀온 요양원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아 걸음걸이는 천근만근 무거웠죠. 아파트 상가를 지나치는데 부동산 중개소 유리문 너머로 이 부장이 다급하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부장은 영자 씨가 이 아파트에 입주할 때부터 알고 지낸 터라 동네 소식통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자 씨가 의아해하며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 부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혹시 집 내놓으셨어요? 며칠 전에 며느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영자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아 장바구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자 씨의 예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 혼자 찾아와 시세보다 5천만 원을 싸게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명예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언제 떼면 되는지까지 꼼꼼하게 적어갔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내가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 그 아이가 뭔가 착각했나 보네. 영자 씨는 떨리는 입술로 애써 변명했지만 이 부장은 이미 눈치를 챈 듯 혀를 찼습니다. 그렇죠. 사모님이 이 집을 어떻게 지키셨는데. 아무튼 조심하세요. 요즘 자식들 무섭습니다. 이 부장이 건네는 종이컵의 물이 파도처럼 출렁거릴 정도로 영자 씨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부동산 소파에 잠시 주저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아파트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이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만 같아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거실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리고 동네 친구이자 이웃사촌인 강순심이 냄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순심은 영자 씨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자마자 냄비를 내려놓고 무슨 일이냐며 다그쳤습니다. 영자 씨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요양원 이야기와 방금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순심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허벅지를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을 봤나. 영자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순심은 자신의 지인 이야기를 꺼내며 영자 씨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옆 동네 김할머니 알지? 아들 사업한다고 집 팔아서 주고 얹혀 살다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결국 쫓겨났잖아. 지금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산단다. 그 말은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자 씨에게 닥칠 예고편처럼 들렸습니다. 절대 도장 찍어주면 안 돼. 재산 다 넘겨주는 순간 넌 엄마가 아니라 짐짝 취급받는 거야. 순심의 경고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영자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자 씨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의 직설적인 조언 덕분에 흐릿하던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땅거미가 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며느리 미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다 번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진은 들어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민수 씨가 죽게 생겼어요.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겠지만 오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미진은 영자 씨의 반응이 없자 더 크게 곡을 하며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당장 3억 원을 막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협박을 한다며 자신의 팔에 난 작은 멍자국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담보로 대출만 좀 받게 해주세요. 급한 불만 끄면 제가 1년 안에, 아니, 반년 안에 다 갚을게요. 미진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영자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빚만 다 갚으면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 전세 얻어서 어머님 모실게요. 제발요, 어머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영자 씨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간절함보다는 탐욕스러운 계산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금매를 문의하고 명예 이전 서류를 알아봤던 그 치밀함이 지금의 이 눈물 연기와 오버랩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며느리가 말하는 강남 아파트라는 단어가 너무나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요양원의 퀴퀴한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듯 했죠. 그녀가 정말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온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빨아먹기 위해 온 것일까요? 영자 씨의 눈에는 며느리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능구렁이처럼 보였습니다. 강남 아파트?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내 아들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영자 씨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미진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영자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진의 표정에서 비굴함이 사라지고 싸늘한 도끼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영자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민수 씨가 잘못돼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손주 볼 낯 없으세요? 미진은 이제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식과 손주를 볼모로 잡고 흔드는 며느리의 모습에 영자 씨는 치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 내 집에서 나가. 영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미진은 영자 씨의 기세에 눌려 엉거주춤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분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찾아와도 저 안 받아줄 겁니다. 미진은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부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깨트리고 영자 씨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뒤에 숨겨진 그 시꺼먼 속내를 확인하고 나니 배신감보다 공포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어쩌면
이 모든 음모의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영자 씨는 무언가 결심한 듯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이불 틈새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붉은색 벨벳으로 감싸진 집 문서와 인감 도장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당신이 지켜. 당신 노후는 내가 이걸로라도 책임져 주고 싶어.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영자 씨는 등기 권리증의 표면을 거친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마치 남편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 집 절대 안 뺏겨.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지킬 거야. 영자 씨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기 하지만 강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집 문서를 다시 꼼꼼하게 싸서 장롱이 아닌 다른 곳, 아무도 찾지 못할 부엌 찬장 깊숙한 쌀통 아래에 숨겼습니다. 오늘 밤은 쉽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며느리의 독설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 걱정만 하던 유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투사가 된 강인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신5 결정적 증거 확보. 주말이 되자 아들 부부는 어김없이 영자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치 시위를 하듯 작정한 기세로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죠. 며느리 미지는 며칠 전에 도끼는 온데간데 없이 다시 순한 양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 역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영자 씨와 눈이 마주치면 슬쩍 피하곤 했습니다. 영자 씨는 속이 뻔히 보이는 그들의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겉으로는 태연한 척 과일을 깎으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각거리는 과일 깎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가르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민수의 주머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자 씨의 눈치를 살피며 베란다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나야. 잠깐만. 베란다 문을 닫는 손길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영자 씨는 깎던 배를 접시에 담으며 거실 쪽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다행히 베란다 샤시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샤시라 아귀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이럴 땐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베란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쫑긋 세우자 아들의 통화 내용이 틈새로 새어들어왔습니다. 야, 걱정 마. 거의 다 됐어. 엄마가 며칠만 더 생각해 보신대. 민수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보여주던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 거들먹거리는 투가 섞여 있었죠. 그래, 그 집만 넘기면 코인 빚 3억 싹 갚고도 남아. 남는 돈으로 차부터 바꿔야지 쪽팔려서 원. 영자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부도 위기라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코인 투기에 빠져 빚을 지고는 어머니의 평생 피땀이 서린 집으로 그 빚을 메우고 새 차까지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 씨의 손에 들려있던 과도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아들의 말은
영자 씨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요양원? 아, 거긴 미진이가 제일 싼 데로 알아봤어. 어차피 들어가면 치매 걸린 척하면 그만이야. 노인네들 다 똑같지 뭐. 영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며 돈 몇 푼 아끼려고 싸구려 요양원에 쳐넣겠다는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효심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빨리 처리하고 돈을 챙기려는 장사꾼의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죠. 영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괴물을 낳아 길렀다니, 내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팔아먹을 생각을 할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영자 씨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민수의 통화가 끝나는 기색이 보이자 영자 씨는 재빨리 주방으로 돌아가 과일 접시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폭발하면 놈들에게 핑계만 줄 뿐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입니다. 베란다에서 돌아온 민수의 얼굴은 다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 전화야. 빚 독촉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의 입을 보며 영자 씨는 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과일이나 좀 먹어라. 영자 씨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들 부부는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미진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가 요즘 잠도 못 자요. 어제도 밤새 끙끙 앓더라고요. 보약이라도 한 제 해먹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진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영자 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뻔뻔한 연극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영자 씨가 어머니가 아니라 털어먹을 곳간 열쇠를 쥔 호구로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영자 씨는 속이 울렁거려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오마. 영자 씨는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를 크게 내고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여자는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울지 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저것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악마들이야. 영자 씨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얼굴에 묻은 물기를 거칠게 닦아내며 마음속의 미련과 정을 모두 씻어냈습니다. 이제 저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협하는 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갈 때는 영자 씨의 눈빛은 한층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 사정은 잘 알겠다. 하지만 집이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니? 영자 씨가 짐짓 고민하는 척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미진과 민수의 눈이 번쩍 뜨이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당연하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미진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수 역시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필사적으로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내가 진짜 평생 효도할게. 강남 아파트 가면 엄마 방 제일 좋은 데로 꾸며줄게. 방금 전 통화에서 요양원에 처넣겠다고 했던 놈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효도를 운운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역겨운 입놀림을 보며 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며칠만 즐거워해라. 그게 너희의 마지막 행복일 테니. 영자 씨는 피곤하니 그만 돌아가 보라고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었는지 들어올 때와는 딴판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푹 쉬세요. 저희가 또 올게요. 미진의 목소리는 콧노래처럼 경쾌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영자 씨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예전의 쓸쓸함과는 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영자 씨는 서랍에서 낡은 대학 노트 한 권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아까 베란다 틈으로 들었던 아들의 통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집만 넘기면 코인 빚 3억 갚는다. 남는 돈으로 차 바꾼다. 제일 싼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 치매 걸린 척하면 그만이다. 글씨를 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영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을 때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깊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지막 정을 끊어내는 의식이자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전포 고문이었습니다. 노트 위로 다시 한번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그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얼룩진 기록이 훗날 법정에서 혹은 자신의 양심 앞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노트를 덮고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식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닌 냉철한 심판자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저 파렴치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화에 이어서 진행됩니다.